기원전 18년 온주의 한강 근처 위리성에 자리를 잡고 세운 나라 백제. 700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속에 대백제가 탄생한 비결은 무엇일까? 살 길을 이제 찾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대외적인 교역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일찍부터 다른 나라와의 활발한 교류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 백제. 그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바로 해외 무역이었다. 국제사회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가장 첩경이 된 것이죠. 다른 문화에 대해 배타성이 적고 개방적인 백제는 그야말로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나라였다. 다양한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만든 백제. 그들의 위상을 알린 통로 역시 바닷길이었다. 먼 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욕구들이 다른 지역과 다른 아주 급속한 국가 성장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백제는 바다를 무대로 건축 예술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백제만의 문화를 꽃피워냈다. 가장 먼저 바다 교통을 개척해 동아시아의 해상 왕국으로 발전한 백제. 1700년 전 백제는 어떻게 먼 바닷길을 헤치고 백제의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지금부터 그들의 항해를 따라가 보자. 부여 능선리에서 출토된 7세기 초 백제의 금동향로. 백제만의 독창성과 예술적 역량이 극대화된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 유물엔 백제 장인의 뛰어난 예술혼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었다. 금동 대향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몸통에 해당하는 꽃받침 부분에는 두 신선과 날개 달린 물고기와 사슴 등 26마리의 동물들이 조각되어 있고, 뚜껑에는 상상의 날짐승과 길짐승을 비롯하여 39마리의 동물들이 조각되어 있다. 이처럼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 금동 대향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코끼리다. 머리 위쪽에 있는 두상 자체도 머리 꼭대기가 두 개로 나눠져 있으면은 아시아 코끼리, 하나로 이제 올라가 있으면은 아프리카 코끼리,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귀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귀는 등치에 비해서 아프리카 코끼리에는 큰 반면에 또 아시아 코끼리는 등치에 비해서 귀가 좀 작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1700년 전 한반도에는 코끼리가 존재했던 것일까? 코끼리는 아시아 코끼리와 아프리카 코끼리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그렇다면 금동 대향로 속 코끼리는 과연 어느 것일까? 중국 서부 쪽 지역부터 해가지고 뭐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뭐 태국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또 인도까지도, 네팔, 인도까지도 이제 넓게 분포되어 있는 코끼리들이 있죠. 아시아 코끼리는 아프리카 코끼리에 비해 몸집이 작고, 아프리카 코끼리의 귀와 비교했을 때 절반 정도 작은 크기다. 이처럼 여러 가지 특징들을 비교해 봤을 때 금동 대향로 속 코끼리는 아시아 코끼리로 추정된다. 보찜을 짊어진 사내가 코끼리 등 위에 올라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 그냥 보면은 단순히 코끼리 모습이구나. 코끼리는 이제 불교 경전에도 나오고 동남아시아 세계가 뭐 들어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많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도상을 들여다보면요, 이것은 코끼리를 탈 것으로 이용하는 동남아시아 세계를 백제인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금동 대향로에는 코끼리 위에 탄 사람까지 조각되어 있다. 이는 코끼리를 탈 것으로 이용했음을 짐작케 하는데, 그 당시 동남아시아에서 코끼리를 이동수단으로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알렉산더 주화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아시아 코끼리의 서식지는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백제인들은 바다를 건너 이곳까지 가서 코끼리를 직접 본 것일까?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먼저 백제의 해상 무역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흐르는 강 한강. 2000년 전에도 한강은 지리적으로 중요한 강이었는데 고구려, 신라, 백제 중 한강을 가장 먼저 차지한 나라가 바로 백제다. 백제가 자리 잡고 있는 이제 한반도 서남부 지역은 굴곡이 많은 리아스식 해안을 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항구들을 갖추고 있었고, 그리고 백제는 이제 서해안하고 남해안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됩니다. 이러한 이제 지형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백제가 다른 나라들보다 대외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또 유리한 이제 환경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대외적인 교류가 활성화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그것은 이제 백제의 소재지에 기인한 바가 1차적으로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백제는 한반도 중서남부에 위치하면서 지리적 특성상 육상교통보다 수상교통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한강유역은 일찍부터 철기문화와 농경문화가 크게 발달한 곳으로 백제는 한강의 이점에 힘입어 고구려보다 건국은 늦게 했지만 먼저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발전하게 된 것이다. 강의 그 말하자면 전체 유역이 그만큼 규모, 면적이 넓다는 것은 많은 물산이 모일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한강 하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수도가 이제 서울이듯이 그와 같은 어떤 지정학적인 이점은 이전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제는 고구려, 신라와 잦은 전쟁으로 대립하는 시기가 길었던 만큼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필요했던 상황. 백제는 더 넓은 세계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가까운 중국과 일본과 호흡하며 발전을 시작한 백제. 이때 가장 중요한 교류의 통로가 바로 바닷길이었다. 자신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위세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그러한 하나의 이제 기제로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충분히 이제 작동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비상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항로를 개척하고 교역 이제 루트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백제는 육지를 통해 중국과 문화, 경제를 교류하려 했으나 고구려가 가로막고 있어 불가능했다. 그 대안으로 일찍부터 서해안과 내륙의 큰 강에서 익힌 수상교통 기술을 바탕으로 바다를 건넌 것이다. 자국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 즉 국제 질서를 변경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상대국들과 이를테면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외교 관계를 맺는데 유일한 수단은 바로 항로의 확보와 함께 해양 활동이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해양력은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백제인들은 서해를 건너 상해 앞바다에 있는 주산 군도로 진출해 중국으로 드나들며 백제와 중국 사이를 왕래하는 황해 교통로를 개척했다. 백제 사람들은 신라보다 훨씬 먼저 배를 타고 황해와 남해를 건너 중국과 일본으로 진출한 것이다. 백제의 전성기는 4세기 근초 고왕 때. 이때 백제는 한강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국력을 떨치며 강력한 해상 왕국을 건설했다. 근초 고왕은 남쪽으로는 곡식이 잘 자라는 좋은 땅을 많이 차지해 식량을 확보하고 서남 해안으로는 모든 해상력을 장악했다. 이로써 백제는
광해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해상 교역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백제가 이제 지금의 서울인 한성 시기에 이제 상황에서는 중국 대륙하고 일본 열도하고의 이제 교류 또는 이제 교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백제 왕 가운데 근초광은 무역 왕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외적인 교역에 큰 역할을 했던 이제 임금이 되겠습니다. 근초고왕 때 백제는 국제적으로도 국력을 인정받는 강력한 나라로 명성을 떨치며 한반도 삼국 중에서도 최강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백제는 중국의 동지는 물론 남쪽의 가야와 외까지 외교 관계를 맺었고 묘서, 산둥, 규슈 지방으로 영향력을 뻗쳐나갔다. 그래서 백제는 이제 그 한성 백제 시기에는 중국 대륙 그리고 일본 열도하고 이제 교육을 통해서 부를 이제 축적해 나가고 또 경제적으로 이제 번성하는 그런 데 면을 보여줬던 것이죠. 백제는 중국 대륙의 나라들과 활발히 교섭했는데 중국과의 왕성한 교역의 흔적은 백제의 문화 곳곳에 드러나 있다. 특히 중국에 남아있는 사신도에는 중국과 교역했던 각 나라 사신들의 모습과 설명들이 자세히 남아있는데 백제인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중국의 박산 향로의 외형을 본따 만든 금동 대향로에서도 교류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그런 중국의 어떤 그런 선진 문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곧바로 백제에 반영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 고유한 풍습인 장례 문화에서도 백제의 활발했던 대외 교역이 묻어나 있다. 4, 5세기 한성 백제 시대의 돌방 무덤 9기가 보존되어 있는 판교 박물관. 백제의 무덤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태 중 하나인 굴식 돌방 무덤과 벽돌 무덤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성남 판교동에서 출토된 한성백제 고분들은 총 9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9기는 아마 4에서 5세기 후반에 축조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지붕 구조는 궁룡형, 벽 구조는 동장수법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수법들은 당시 중국 남조에서 유행했던 수법으로 한성백제 시대의 대표적인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돌방 무덤은 중국에서 발전한 굴식 벽돌 무덤이 한반도에 유입되어 정착된 무덤으로 지하에 묘강을 판 후 돌을 이용하여 무덤방을 만든 다음 쌓아 올리면서 좁아지는 방식으로 측면에 입구를 만들어 출입시설을 마련한 무덤 유형이다. 그 외에 여기 사무품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유행하던 기단석을 놓는 것들도 보여서 이 당시 한국, 중국, 일본 간의 교류를 볼 수 있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일본의 영향을 받은 고분도 있다. 석실분, 즉 돌방 형식으로 된 백제 8호 고분에는 기단석이 쓰였는데 이는 일본의 무덤에서 볼 수 있는 형태다. 이처럼 백제는 일본과의 해상 교통도 일찍부터 개척했다. 외국에 있어서 백제는 선진 문화의 전수자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근초광은 자기 나라 물품을 일본 열도라고 하는 거대한 그 시장에다가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거예요. 탁순국에 사신이 왔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해가지고 사신을 보내고 또 모셔오고요. 외국 사신을 또 데려오는 거죠. 백제와 외국 사이의 관계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일본에 남아있는 칠지도다. 4세기 혹은 늦어도 5세기에는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칠지도는 가래 뒷부분에 백제 왕세자가 일본 외양을 위해 만든 것으로 후세에 전하라고 쓰여 있다. 백제는 이제 제철 산업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칠지도 명문에서도 이제 확인되듯이 백제는 이제 유수한 철광산지, 또 양질의 제철 기술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동의세를 이제 선물로 주면서 다른 나라 것하고 비교해봐라. 우리 백제 그 철 제품이 월등히 뛰어난 것이니까 보고 사용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사품인 비단, 오색으로 된 비단. 외국의 지배층들이 이 같은 비단을 보고 야, 그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칠지도는 백제와 일본 사이의 문화 교류가 활발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백제 우위의 외교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백제의 이러한 전성기는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했다. 고구려의 광개토왕, 장수왕과 같은 걸출한 왕들이 배출되면서 백제는 위기를 맞게 된다. 서기 475년 장수왕의 침공으로 왕도인 한성이 함락되고 21대 계로왕은 전사하게 되었다. 고구려군은 한강 북쪽으로 철수하였으나 이미 폐허가 되고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곳을 왕도로 유지할 수는 없었기에 남쪽의 웅진, 지금의 공주로 수도를 옮겨 백제를 이어나가게 되었다. 5세기 이후에 가서 장수왕대에 가면은 점점 백제가 수세에 몰리게 되고 결국 고구려 장수왕에 의해서 백제 계로왕이 피살당하게 되죠. 그와 함께 백제는 한강 위협을 잃게 되고 동아시아에서의 그 국제적인 교섭 그리고 이 무역에서의 우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그 이후에는 금강 유역을 무대로 해서 재도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구려로 인해 한강을 잃은 백제는 지금의 웅진, 공주까지 밀려나게 된다. 공주를 끼고 흐르는 금강은 자연적인 방어선 역할을 하였으며 왕성인 웅진성으로 추정되는 공산성은 산성으로서 평지성보다 견고하였다. 부여로 천도할 때까지 5대 64년간의 도읍지인 공주를 수호하기 위하여 축조한 것으로 당시의 중심 산성이었다. 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금강의 수운 교통이었다. 백제가 비록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패하였지만 그 장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다. 웅진으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금강과 연접해서 되어 있고요. 금강을 통해서 배가 바다로 바로 진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강을 끼고 있는 수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제인들은 강을 아주 요긴하게 잘 활용했다는 겁니다. 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교류와 교통, 소통의 수단이 되기도 했던 것이죠. 웅진은 비록 금강을 끼고 있기는 했지만 수심이 일정치 않아 백제는 배를 이용하기 위해 또다시 수도 이전을 단행한다. 웅진 지금 공주에서 강을 바로 끼고 있으니까 지금의 상태로서는 그 하상이 좀 이렇게 고르지 못해서 공주까지 항해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마도 그 당시에는 충분히 그까지 가능했고 뭐 부여까지 들어오는 거는 뭐 당연히 했고요. 수도를 옮겼지만 이번엔 바다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났다. 한강 유역을 점령한 고구려군이 백제의 교역에도 걸림돌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요동반도 지역을 고구려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그 항해의 중요한 그 말하자면 중간 기점이 되는
요동반도 남단을 백제가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연안을 따라가는 이 항로를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수심의 문제뿐 아니라 한강을 통해 서해로 나와 중국 쪽으로 북상하려면 고구려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고구려군에 의해 저지를 당해 올라갈 수 없게 된 상황.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 후에는 한성 백제 시절 연안을 따라 항해했던 연안항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고 해상로를 바꿔야만 했다. 백제 같은 경우는 연근해 항해를 통해서 현재 북이라든가 이런 지역과 교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고구려 세력들이 워낙 막강하고 고구려 선당과 함께 고구려 해양방어 체제들이 연안 주변에 계속해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강에서 웅진반도를 거쳐 지금의 북한 지역인 대동강, 압록강 하구, 거기에서 동쪽 해안을 따라가게 되면 요동반도에 이르게 되는데 요동에서 삼동반도에 도착하는 연안 항로를 이용했던 백제인들. 이 중요한 어떤 아산만에서 그 한강하고 이르는 그 지역의 항로를 잘 활용할 수 없다든지,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항구 기항지를 다 잃게 되니까 백제로서는 새로운 항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른바 서해를 곧바로 이렇게 횡단하는 것이죠. 고구려에 막혀 연안항이 어려워진 백제는 중국으로 직항을 시도했다. 공주하고 부여로 천도했을 때 백제인들은 교역 반경을 더 넓혀나갔어요. 그 전에 있었던 중국 대륙 그리고 일본 열도하고의 교역에서 이제 만족하지 않고 이 금강을 이용해서 더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가야 나라들하고도 교류가 있었고 또 신라하고도 교류가 있고 그런 것은 이제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한반도하고 일본 열도 영역을 벗어나 가지고 동남아시아 지역으로까지 진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강무역이 성공하기 위해 백제는 중국, 일본뿐 아니라 교역국을 더 확장해야 했다. 더 먼 나라와 교역하기 위해선 원한 항해가 가능한 항해술과 선박술이 필요했는데 백제가 일찍부터 바다교통을 개척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항해술에 있었다. 항해 남부 횡단항로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원양 항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항법은 육지를 보면서 가는 지문항법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천문항법과 바다의 흐름과 바다의 색깔과 등등 고려하는 이런 행법을 동시에 활용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방향성, 그러한 표착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의도적으로 여기서 출발해서 어느 지점을 간다 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지면서 횡단 항해가 가능합니다. 먼 바다로 나가야만 했던 백제인들. 그러기 위해서는 배의 형태 또한 달라져야만 했다. 백제가 갖고 있는 우수했던 선박 기술은 이제 배의 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이라는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그 배를 갖고 있는데 앞뒤를 평평하게 막고 이제 바닥을 평평하게 해서 이제 원양 항해에 굉장히 유리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평저선은 배 밑이 평탄한 구조의 선박으로 대체로 두껍고 평평한 저판을 밑에 깔고 있는 형태를 지녀 오랜 시간 항해 시 바다 위에서 흔들림이 적어 운송과 원양 항해에 수월한 배이기도 했다. 백제의 활발한 해상활동은 이처럼 우수한 조선 기술을 바탕으로 했는데 외국에서 백제선은 뛰어난 선박으로 통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일본의 기록을 봐서, 즉 일본석에 나오는 기록들을 볼 때 백제선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 그리고 백제선을 조선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역시 백제는 조선 능력도 뛰어났다고 보는 것이죠. 연안 항해에서는 항해 도중 물자를 구할 수 있었지만 직항을 하게 되면 바다를 가로질러 가기 때문에 항해 기간 동안 충분한 식량과 물이 선박 안에 구비되어야 했다. 그러면서 배의 규모도 점점 커져가게 된 것이다. 규모가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져야 이동하면서 먹을 식량과 물을 충분히 실을 수 있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타고 가야 되는 사람도 이제 타고 가는 사람 또는 무역에 필요한 물품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규모적으로 많이 커졌습니다.
당시 중국 측의 선박과 백제선의 형태 및 제작 기법의 차이로 보아 백제만의 독자적인 조선 기술을 보유했었으리라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백제의 우수한 선박은 동아시아의 바다를 장악하였고 나아가 백제를 해상을 통한 문화 교류 및 교역 물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뛰어난 항해술과 우수한 선박 기술을 갖춘 백제. 아시아 여러 나라 문화와의 교류의 폭을 더욱 확대해 무룡왕 때 백제는 그 어느 때보다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문화를 갖추며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이다. 바로 이런 위기가 백제인들에게는 기회가 되고 항해력을 높이고 또 빼어난 조선술을 갖추게 된 그런 계기가 됐고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백제가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진출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금동 대학로의 코끼리로 돌아가 보자. 백제인의 뛰어난 선박 기술과 항해술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코끼리를 백제인이 직접 보고 조각했을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백제인이 새긴 코끼리는 금동 대학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 나라현에 위치한 정창원, 이 왕실의 유물창고엔 백제 의자왕이 보냈다는 바둑판과 바둑돌이 있다. 바둑판은 정식 명칭이 목화자단 기국입니다. 이제 자단목으로 만든 바둑판이라는 뜻인데요. 이 바둑판이 현재 그 의자왕이 일본에 보낸 선물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목화자단 기국이라 불리는 바둑판과 바둑통에는 은칠한 코끼리가 새겨져 있고 붉은색 남색 바둑돌은 상아로 만들어져 있다. 동남아 기원 그런 물자들 뭐 이런 것을 또 백제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전했다는 것들이 또 일본 서기에 보이고 있고 뭐 그런 점을 본다면은 그쪽 물산 다시 말하면 동남아시아 지역의 어떤 그 물산들을 접했던 것은 사실이다. 백제의 사람들이 실제로 그 동물들을 봤다 또는 그 본 사람들이 와서 말로 전해주거나 또 그런 것들을 행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역 또는 교역상이 그만큼 퍼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막과 초원에서만 사는 낙타뿐 아니라 코끼리까지 새겨져 있어 이 또한 동남아시아와의 교류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바둑판의 재질이 자단목입니다. 이 자단목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라든지 일본 열도에서는 서식하지 않는 나무예요. 목화자단 기국은 현존하는 나무 바둑판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바둑판의 재료는 자단목이다. 자단목은 재질이 아주 단단하고 적색인 나무로 현재에도 최고급 가구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아열대에서 자라며 주로 인도 남부 스리랑카에서 자생하는 최고급 목재다. 신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지역, 이 지역에서 자생하는 목재를 가지고서 바둑판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미 성왕 때 겸이기 해상을 통해 불교의 원산지인 인도에 다녀왔다는 것은 아시아 전체를 무대로 하는 백제인의 해상 활동을 추측케 하는 대목이다. 겸익 스님이 중인도, 인도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구도의 열정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바닷길이 열려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리고 이제 조선술이 뒷받침돼야만 갈 수 있는 것이죠. 뛰어난 조선술과 항해술로 금강을 통해 동아시아는 물론 인도 남부 지역까지 나아간 백제. 그렇다면 백제는 왜 웅진 시대를 마감하고 사비로 수도를 옮긴 것일까? 바닷배, 큰 배가 부여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백마강 이야기하는데 백마강은 이제 금강 가운데서도 쉽게 말하면 부여 지역을 통과하는 금강 구간을 백마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이제 바닷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배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이걸 보더라도 백제가 대외 교역에 얼마나 박차를 가하고 중시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죠. 천도의 주된 배경이 그러한 점에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웅진이라는 곳이 이 군사적인 그런 방어력은 높지만은 가용한 도시 면적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도시 중간을 또 금강의 그 지천이 이제 통과하고 있는데 이 금강 본류의 어떤 수위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됨으로 해서 잦은 풍수해를 또 겪게 되는 것이죠. 사비 시대에 이르러 성왕은 잃어버린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 활발한 정복 사업을 펼치는 동시에 해상 활동에 더 박차를 가하는데 이는 항해술과 우수한 선박 제조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고구려의 한강 유역을 상실한 이후 무수한 노력 끝에 대중국 직항로를 개척할 수 있었던 백제. 사비 시대에 꽃피운 백제의 문화도 우수한 선박이 없었다면 일본 열도에 전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중국만이 아니라 일본과도 다양한 교섭을 전개했습니다. 일본이 고대국가 고대 문화를 꽃피기 위해서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지식과 정보는 백제를 통해서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제인들은 자신들이 중국의 남조 국가들로부터 각종 문화 요소를 전수받았던 것처럼 백제의 우수한 문화와 선진 기술을 외국에 전해주었다. 선망과 부러움의 대상으로 백제를 여기게 되는 거죠. 야, 나도 저런 것을 한번 가지고 싶다. 백제 땅에는 저런 것이 풍족하다고 하더라. 없는 게 없다고 하더라. 백제에는 세상에 진귀한 물건이 다 있다고 하더라.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쿠다라나이, 하찮다, 별것 아니다란 뜻의 일본어다. 그 어는 백제를 뜻하는 쿠다라, 그리고 아니다라는 뜻의 나이, 이 둘의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다. 즉 백제가 아니다란 뜻으로 백제 문화가 왕성하게 수입되던 고대 일본에서 백제 것이 아니면 시시하다는 인식이 그만큼 컸던 것이다. 그만큼 백제는 일본의 고대국가 체제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일본 문화를 이루는 데 끼친 영향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고급 문물이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어떤 서적이라든지 불교 어떤 그런 관련 건축술, 불교의 교리 이런 것이 들어온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각 방면에 걸친 국가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아래의 서민들 내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식주 중에서 식문화부터 저 위에 어떤 우리가 말하는 요즘 말하는 고급 문화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걸친 문화 수용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백제인들은 타 문화를 수용함에 있어서 반발과 거부감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백제 유물을 통해서 보는 그들의 성품은 열등감보다는 여유와 부드러움, 온화함, 그리고 열린 마음이다. 무령왕릉에는 백제가 가진 개방적 사고의 또 다른 면이 나타나 있다.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 양식의 외형뿐 아니라 무덤 안에도 중국의 것이 묻어난다. 무령왕릉을 지키고 있는 돌짐승은 김묘수의 일종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것이다. 김묘수는 기괴한 형태의 상상 속의 동물을 무덤 안이나 앞에 놓아서 악한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지킨다는 신상. 이 또한 중국의 시신을 묻는 풍속에서 나온 것이다. 백제는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하던 과정에서 이러한 장례 풍습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백제 왕의 무덤에서 나온 중국 남조 계통의 무덤 형식과 중국제 도자기,
일본산 금송을 사용한 관제. 이는 당시 중국 일본과의 활발한 교류를 전개한 백제 사회의 국제성을 단번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무령왕릉대에 이루어진 그런 대외 교류가 가장 활발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무령왕릉 출토품이 천여분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 출토품이 그 백제의 그러한 그 문물교류, 활발한 문물교류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출토품들이 다량으로 출토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웅진시기 무령왕대야말로 백제 전 기간 중에 가장 활발하게 대외 교류를 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교역에 대한 무령왕의 관심은 그의 부장품에서도 나타난다. 무덤 안에서 오수전이라는 돈 한 꾸러미가 발견됐는데 죽은 왕과 왕비가 저승에 갈 때 노잣돈으로 사용하라고 올려놓은 돈으로 이 또한 백제의 국제화된 면을 보여주고 있다. 무령왕 출토품에는 523년에 주조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 철제 오수전이 출토가 되었는데요. 이 철제 오수전의 주조 시기가 사실상 무령왕의 사망 연대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백제는 중국의 그 물품을 아주 빠른 속도로 수입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점으로 통해서 백제가 매우 활발하게 교류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옛 땅에서 발굴된 중국의 도자기, 일본에 전해준 칠지도, 의자왕의 바둑판 등은 동아시아 바다를 무대로 호흡했던 백제인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다문화적인 그런 성격들을 상당히 백제가 일찍부터 추구했다. 따라서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그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다른 어떤 정치체보다 더 빨리 중국이라든지 군연이라든지 등등 그와 같은 그 외교 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물자가 교역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었나. 모든 문화를 하나로 아우르는 이런 조화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개방성이 강했다는 것이죠. 이런 개방성과 다양성도 백제 문화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백제의 우수한 문화재는 백제 해상 교역의 증거들로 바다를 터전으로 생활하던 백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백제의 역사에서 대외 교류는 흥망성쇠를 좌우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게 꼭 필요하다. 이거 개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에 이르게 됐을 때는 개발이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의 능력인 것이죠. 백제라는 정체성을 살리고 국력을 회복하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그리고 주변 국가의 갈등과 통합에 있어서 그 나라를 지키고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필요 조건으로 일단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마한의 소국으로 출발하여 마한을 병합하고 고구려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승리하여 동아시아 해상 국제 교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백제. 이로써 백제는 동아시아의 해상 강국을 건설하게 된 것이다. 세 차례나 천도를 하면서 고유한 문화를 형성한 백제. 지정학적인 이점을 최대한 이용해 중국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 이를 백제화하고 다시 외나 가야의 전수에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660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700년 동안 백제는 중국 대륙과 한반도 그리고 일본 열도를 잇는 해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백제인의 찬란한 유산을 이뤄낸 것이다.